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현재 파출소에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지금의 아내를 만났냐고 물으면 풀어주는 이야기가 재밌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데리러 가기 전에 짬짬이 쓰는 글이라 글이 좀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지나 졸업 전 부모님 두 분을 불시에 잃었습니다. 다른 사고는 아니었고 두 분 다 건강적인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어머님은 위암으로 투병하시다 생을 마감하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난 이후 투병 생활을 시작한 어머님 옆을 임종까지 지키며 저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빈소에 모시고 정신을 차리니 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와 있더군요. 저는 군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렇게 21개월 동안 저는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훈련을 하고 부대 껴 지내는 부대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겨우 안정을 되찾고 나왔습니다. 첫 휴가 때도 상병 휴가 때에도 포상 통화를 받고 누구에게 통화를 걸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 때리던 그 모든 순간도 다 보내고 나름의 전회와 규칙적인 생활은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가라면 절대 군대를 가지는 않겠지만 군에서 나올 때에는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저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택시기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이기도 했고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해 선택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밤낮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 일이 좀 손에 익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좀 산을 올라가 있는 곳이라 그곳을 들리며 가는 길에 있는 아파트에서 손님을 자주 태웁니다. 요일은 일정하지 않지만 오후 7시만 되면 아파트에서 한 여자분이 택시에 탑승하시더라고요. 거기 아파트가 좀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더 올라가도 빌라 몇 개뿐이라 택시가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더 자주 배웠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때 그 기사님 아니시냐 반갑게 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뒤로는 택시에 탑승하시면 가벼운 일상 대화도 가끔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타면 거의 고요하게 운전만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분이 타게 되면 저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죠. 항상 그분은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상가로 가셨습니다. 백미러로 자주 뵌 그분은 항상 단아한 긴 생머리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으시거나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택시를 타면서 웃으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도 이 앞에 계시네요? 아, 네. 제가 집이 근처라 이 아파트를 자주 지나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 아파트 앞에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도 괜히 남자가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쁠까봐 저는 눈치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하게 요즘 다니는 것 같아요. 제 기사님 같아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보조석에 놓여있는 책은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느라 민법을 잠시 공부한 적 있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대화를 기점으로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저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제 사적인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자 그분도 홀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과 근처에서 어머님께서 식당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죠. 어릴 적 아빠를 잃었다는 그녀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게 공감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아는 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택시 콜이 떠도 무시하고 7시만 되면 그 아파트 근처에서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번 택시를 타고 가는 곳은 아르바이트 장소였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미술학원 알바를 하는데 미술학원에서 교통비를 내주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땐 미술학원 차를 타고 근처에 내려 걸어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미술학원 차를 타고 내리는 그녀를 마중 나가 태워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통성명까지 하게 되고 밥도 몇 번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분, 그러니까 미진 씨의 어머님과도 통성명을 했습니다. 알바하다 점심을 먹어야 하거나 하면 원래 가던 기사식당 대신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보리밥집에서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미진 씨 어머님은 20대 후반의 딸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홀로 가게 일을 이어간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련되고 예쁘셨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웨이브 진 머리여서 뒤에서 보면 아가씨인 줄 알 정도로요. 처음에는 사촌이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모녀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밥을 먹고 있는 제게 계란말이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가게에 청년이 자주 와주니 아들인 줄 아는지 진상이 줄었어. 요즘 덕분에 편하네. 고마워요. 경찰 시험 준비를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몸이 꽤 튼튼해 보이는 타입인데 그 집에 건장한 아들이 있었다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다네요. 사실 여자분 혼자 가게를 이어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들도 많고 술 먹고 외상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러나 어머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야채 손질하시고 시장 다녀오시며 제가 여태 봐온 사람 중 가장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우직하고 정직하게 조미료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직접 모든 장을 다 하시고요. 김치도 직접 담그시고 손님이 손도 대지 않은 반찬이어도 절대 섞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골이 꽤 많은 집인데 요 근래 매번 와서 외상해달라고 진상 부리고 노상방뇨하는 정말 진상 중에 진상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끔 계산을 할 때에도 항상 7,000원밖에 없다며 화를 내면서 7,5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으면 500원을 떼달라고 항상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몇 번 봤던 터라 묘주의 인물이었죠. 그날도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의 성격도 정말 인자하신 분인데 그 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거하게 취해와 술을 가져오라며 진상 부리며 입구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있는 장식과 화분을 깨며 2년 전년 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참았지만 그것만은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보자마자 달려가 그 할아버지 팔을 낚아챘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놀랬는지 큰 소리로 욕을 하더군요. 제가 팔을 거칠게 놓고 말없이 손님이 다 먹고 간 뚝배기 그릇을 번쩍 들자 그 할아버지가 사람 죽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너무 흥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애써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취하셨습니다. 외상값만 주시고 오늘은 가세요. 덩치 있는 젊은 남자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 확실히 어머니께 대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모순적인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네 같은 애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니냐. 나라가 망할 징조다. 징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며 엉망이 된 가게 물건을 저에게 몇 개 던지는 겁니다. 날아온 플라스틱 바구니에 긁혔는지 얼굴에 아주 조금 피가 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게 드셨고 술까지 마신 사람이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오히려 전 잘됐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면 진작 망했죠.
말씀하신 대로 경찰 부를까요? 여태 외상하고 지금 여기 다 깨부순 거 다 법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법법 하시는데 그럼 해보시던가요. 한 번만 더 여기 나타나면 바로 경찰 불러서 잘잘못 따지고 누가 감옥 들어가는지 해보죠. 업무 방해에 특수폭행까지 노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결국 몇 번 말씨름하다 말고 그 할아버지는 지갑에 있는 돈을 죄다 꺼내주고는 도망갔습니다. 근처에 오기만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바로 근처에 파출소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이 집 아들이니까 헛짓거리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너무 고맙다며 저에게 연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미술학원에서 알바하고 온 미진 씨가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파하는 듯 제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줄 때 주책맞게 설레기도 했네요. 그 일을 계기로 셋이서 더욱 돈독해져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설에 혼자 있는 제가 안쓰럽다며 함께 명절을 보내자는 제안에 명절에 미진 씨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넘은 이후로는 처음으로 단출하지만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내본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에는 휴가 나와 PC방에 틀어박혔고 그전에는 어머님 곁을 지키느라 명절이 따로 없었으니까요. 딱히 친하게 지내는 친척도 없어서 더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신 소고기 뭇국을 먹으며 저는 좀 부끄럽지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제 마음속에서 저의 두 번째 엄마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자만 살았던 집이라 그런가 사소한 전등갈기에서부터 문고리, 이런 자잘한 것들이 손이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을 해줄 때마다 선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미진 씨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연애와 엇비슷한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어느새 택시를 타면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돈을 내지 않는 그런 것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 있는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러던 도중 착실히 준비해왔던 경찰 공무원 시험은 노력의 결실을 맺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미진 씨와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겠죠. 제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도 미진 씨와 어머님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그저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님은 수육을 삶아 상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제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망망대해 같은 삶에 발 디딜 곳 하나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제 편 하나 없이 살아오다가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즈음 저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에 매일 웃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알바가 다 끝난 후 미진 씨를 만나러 차를 몰고 미진 씨 집으로 가고 있었죠.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모든 가게가 마감을 하기 시작해 거리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도 제 차 말고는 도로에 차가 한두 대 겨우 보일까 말까한 수준으로 그날따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틀어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좁은 도로를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앞에서 튀어나와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불법 주차가 많아 2차선이지만 1차선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조심하고 다닌 터라 큰 사고 없이 멈춰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 저는 황급히 내려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젊은 여자분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황급히 다가갔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두워서 젊은 여자로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였죠.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몸은 다치진 않으셨어요?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셨죠. 제가 서행을 했기에 망정이었지 아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란 듯 보이는 어머님을 먼저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
무슨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성무야, 성무니? 성무구나. 세상에 이를 어째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겁니다. 어머님을 차가운 길바닥에 둘 수가 없어 일단 어머님을 업어 제 차에 태운 뒤 미진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저는 어머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몸은 괜찮으시냐고 여쭸을 때는 몸은 다친 곳이 없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차가 멈춰서면 계속 좌우를 살피며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는 듯 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셨죠. 저는 차를 끌고 미진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머뭇거리시며 가게 문을 잠그고 오지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잠그고 와줄 수 없냐고 여쭈어 보셨죠. 원래 그런 부탁을 하지 않는 분이셨기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저는 알겠다고 말한 뒤 미진 씨 집으로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뒤돌아 다시 차를 몰고 어머님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가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다른 상가들은 다 꺼져 있는데 어머님 가게만 불이 켜져 있어 멀리서 봐도 보였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온 줄 알고 장사가 끝났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뭔가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숨을 죽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기둥 뒤 공간에 방석을 가져다 놓고 잠시 앉아서 TV도 보시고 책도 보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는 물건을 마구 헤집고 있었어요. 저는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세요? 라고 외쳤죠. 그러자 그 인간이 화들짝 놀라며 바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인간의 뒷덜미를 잡아챘고 그와 동시에 불시에 주먹이 날아오더군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사람을 현장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살펴보니 가게 계산대에는 손도 안 대고 오히려 어머님께서 쉬시며 계시는 자리에 있는 책이며 손수건 따위만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계산대 안에 들어있는 시제며 카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도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살피다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주먹질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 주소가 이 근처였어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경찰에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미진 씨 댁으로 돌아갔죠. 미진 씨는 제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했죠.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문단속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오는 단골이어서 어머님이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꾸 밥을 같이 먹자거나 혼자는 외롭지 않냐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네요. 어머님께서 꽤 젊어 보이시고 홀로 미진 씨를 키웠던 터라 그런 질문에는 면역이 되어 있어 대수롭지 않게 대꾸도 하지 않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자꾸 우연을 가장해 어머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게에 도착하면 가게 앞에 자꾸 선물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기침을 하시는 날에는 감기약이 놓여 있는 식으로 어머님을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따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바람이 조금 불면 어머님은 목수건을 자주 목에 두르시곤 하는데 날이 추워지니 손수건이 가게 앞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점점 시장을 다녀오거나 어디를 다녀올 때도 그 사람을 계속 마주치고 어머님께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하면 화장실 근처에서 쳐다보거나 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이 돋는 얘기였습니다. 미진 씨가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냐 다그치자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냈죠. 어머님, 혹시 이 인간인가요?
어머님은 그 신분증의 사진을 보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이제 하다 어머님이 없는 빈 가게까지 쳐들어와 어머님 소지품을 뒤진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불길해서 사진을 찍어둔 후 다 창고 한 구석에 몰아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치까지 전해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당장 가게로 다시 달려가 CCTV를 내려받았죠. 그리고 그 인간이 뭘 했는지 CCTV를 되돌려봤어요. CCTV 속의 그 남자는 가게에 들어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쓰시는 컵이나 물품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냅다 바지를 벗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속옷을 벗어 방석 밑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다시 바지를 입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고 바로 아침 해가 뜨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 지갑에 CCTV, 여태 어머님께서 모으셨던 사진들을 제출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집었던 컵이며 방석, 그 밑에 속옷까지 다 갖다 버리고 바로 새로 샀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바로 전화해 신고가 들어왔으니 서해 좀 와주셔야겠다는 전화까지 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 가게는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인간이 가게에 찾아올까 걱정되었는지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날 어머님과 미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경찰 시험 합격한 예비 경찰인데 다시는 그 인간이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고마워. 너무 든든해. 고마워, 성무야. 네 덕이야. 에이, 아니에요. 홀로 자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님 생각에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그저 편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일하러 가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 주소로 홀로 향했습니다. 그 악질을 제가 어떻게든 엿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정말 제 가족을 건드린 것만큼 화나는 일이 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사람을 꼭 지켜야 하는 타입인데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머리에 열이 확확 오르더군요. 주소 따라 도착한 것은 어느 대형 단지 아파트였고 그 사람이 사는 층에 도착해 문 앞에 서자 복도에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쓰진 않을 디자인 같았으니 그 집에 자식이 있는 듯했죠. 자식까지 있을 줄은 몰랐던 터라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그 집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떤 여자분이 벨을 받으셨습니다. 강석용 씨 집 맞나요? 지갑을 주었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안녕하세요. 일단 불쑥 찾아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석용 씨가 제 어머님의 가게에 무단 침입해 가게를 뒤지던 중 발각되어 지갑을 흘리고 도주해 이렇게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집에 찾아와 놀라셨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남자를 들인다는 생각에 잠시 머뭇거리셨지만 이내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집에는 중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전거는 저 아이의 것이겠지요.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죠. 먼저 이것부터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CCTV 녹화본을 건넸습니다. 그 인간이 추잡한 짓을 하는 것들을 전부 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저는 이내 어머님께서 찍으셨던 사진들, 보냈던 물품들을 꺼내며 이미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을 하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가져왔다고 말을 덧붙였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중 락앤락통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엉엉 우셨어요. 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뒤에서 말했죠. 그거 우리 집 반찬통 아니야? 그분은 말도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난생 처음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고요. 한참을 우시다가 정말 그이가 맞느냐며 한마디 되물으시곤 저에게 답변도 듣지 않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며 그 인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저는 말없이 지갑을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당신이 한 짓 전부 경찰에 신고한 건 아시죠? 서에서 연락 갔잖아요. 당신 이름 앞으로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살피더니 황급히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 말 믿지 마. 내가 왜 밖에서 그러고 다니겠어? 이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주먹질을 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해. 너 같은 인간도 남편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다니 쓰레기 같아. 밖에서 더러운 짓 하면서 뻔뻔하게 집에 기어들어와? 그 남자가 계속 아니라고 변명하자 아내분은 화가 나 그 남자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아들은 다가와 아내분을 진정시키기 시작했고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는지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담았죠. 찍고 있는 티를 내지 않으며 한 손으로는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한 행동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잠시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제가 그렇게 되기엔 너무하잖아요. 그 말에 제가 욱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같은 건 그쪽이 지갑을 가게에 떨어뜨리고 간 걸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당신이 한 짓은 범죄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해온 아기를 가진 범죄요. 왜 당신이 우리 가족을 먼저 망치려 들었으면서 제가 당신 가정을 봐줘야 하나요? 제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어머님이 말도 못하고 그쪽이 하는 저열한 짓에 당하기만 했다면 당신이 사과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범죄자야. 당신이 한 짓에 당신이 책임지는 거고 그 누구도 당신을 망친 게 아니야.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당신 인생을 지옥에 쳐넣은 거라고. 그리고 그 뒤 서에 출석해 그 남자가 모든 범죄를 시인했다는 사실과 접근 금지 명령 등으로 재판에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심 그 남자가 범죄를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찍었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터라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간 아내분이 가게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분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밥을 차려 먹이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저 토닥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든 결정하셨네요. 내가 아이를 혼자 키워본 사람이라 알아요. 아이에게는 남편이 필수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필수였던 거예요. 그저 사랑해주면 돼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오래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저에게도 연락이 와 그때 알려줘서 고마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 뒤로 어머님은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 정말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미진 씨는 제가 15경찰을 시작한 날, 그러니까 예비경찰로 실습을 처음 나간 날 저에게 꽃다발을 주며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 역시도 미진 씨에게 청혼하고 싶어 잠든 그녀 손가락을 더듬거려가며 맞춘 청혼 반지를 주머니에 매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 청혼할지 타이밍만 잡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청혼 반지를 미진 씨 손에 끼워줬고요. 그렇게 제 삶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사람 보기 좋은지 결혼식장에는 사람이 가득 와주었고 하객석 가장 앞자리에는 단지 어머님 한 분만 앉아 계셨을 뿐이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예전처럼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먼저 제안하여 어머님과 미진 씨, 저, 셋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셋 다 자신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밤에만 볼 때에도 많고 그마저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바쁜 나날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어머님은 그때 하던 가게를 꽤 괜찮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긴 후 아이를 저희 대신 봐주고 계십니다. 저는 15-1년을 끝내고 정식으로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매일매일 힘들지만 뿌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자한 어머님,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그때의 사건이 생각나 이렇게 글로라도 남겨봅니다. 범죄는 죄악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싫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범죄입니다. 부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런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꼭 경찰서는 피해자의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제 딸 유치원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가족 얼굴 그리기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딸아이가 그린 제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인 것이겠죠?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